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키워온 해온푸드가 가맹점 500호를 돌파하던 날이었습니다. 고졸 주방보조가 창업준에 먼에 떠들고 다니면 투자자들이 웃어. 신우이가 해외에서 데려온 투자자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만든 소스로 제가 키운 회사에서 저는 손님이 남기고 간 그릇을 닦는 주방보조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이 분수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와서 한 짓이 뭐야? 너희 부모도 그렇지. 자식 대학 하나 못 보내고 빚더미만 남긴 무능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모욕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 서류를 제 발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5점이었던 고졸 마누라 이제 안녕이다. 제 짐은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봉투를 양손에 들고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품속에 넣어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꼭 쥐었어요. 당신들이 던진 이 쓰레기 봉투 속에 당신들 미래도 같이 들어있어. 이제부터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천장이 울렸습니다. 머리 위에서 수백 명의 박수 소리가 콘크리트를 타고 내려와 지하 주방의 형광등을 미세하게 흔들었죠. 해온푸드 500호점 돌파 기념식. 제가 첫 삽을 뜬 그 회사의 가장 화려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화려한 날의 가장 깊은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스팀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독한 세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고무장갑 안쪽으로 스며든 물이 갈라진 손등 사이를 따갑게 파고들었죠. 싱크대 위로 쌓인 접시들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위층 연회장에서 내려온 것들이었어요. 한이 빼어 물다 만 스테이크,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와인잔, 누군가 코를 풀고 구겨 넣은 냅킨까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류하며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또다시 천장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바닥을 타고 진동했어요. 축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남편 상훈이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겠죠. 해온푸드 대표이사 박상훈. 저 위에서 그는 이 회사를 일군 경영인이고 저는 여기 아래에서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닦는 주방보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표이사직에 오르기 전까지 저는 해온푸드의 메뉴 개발과 가맹점 관리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레시피 하나하나에 제 손때가 묻어 있었고 전국의 점주들은 제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대표 자리를 물려받던 날 제일 먼저 한 일이 저를 본사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죠. 정미야, 네가 현장을 잘 아니까 지점에서 직접 뛰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본사에 남아있으면 직원들이 자기보다 저를 더 따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총괄이사에서 지점 주방 보조로 한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접시를 헹구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 옆 선반 위에 놓인 소스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해온푸드 시그니처 소스. 제가 이 주방에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낸 레시피였습니다. 지금도 전국 500개 매장에서 매일 쓰이는 그 소스의 라벨에는 제 이름 대신 회사 로고만 박혀 있었죠. 그때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딱딱한 모서리가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넣어 꺼낸 것은 낡은 가죽 수첩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 실밥이 풀어지고 표지에 갈색 가죽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 아버지의 사업 메모와 어머니의 레시피가 빼곡히 적힌 이 수첩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젖은 고무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무역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떠나셨을 때 대학 합격증을 품에 안은 채 어린 동생 셋을 바라보며 제가 내린 결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나가 벌 테니까 너희는 공부해라. 그날부터 저는 학교 대신 새벽 시장에 섰고 강의실 대신 주방에 섰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해온푸드를 이만큼 키워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그저 학력 낮은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동생들 학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겨우 대학 2학년. 가슴이 시렸지만 그 아이들의 졸업장을 떠올리면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주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사모님, 매장 매니저 김 대리였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추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잠깐 쉬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밖에서 봐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김 대리 거의 다 했어요. 김 대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위에서 곧 본부장님이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해외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매장 시찰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마주치시면 또 괜히 불편한 일 생길까 봐요. 김 대리는 제가 이 회사를 처음부터 읽었다는 걸 아는 몇 안 되는 직원이었어요. 박 본부장으로 불리는 신우이 영주와 마주치면 제가 또 모욕을 당할 게 뻔하니까 미리 알려주러 온 거였죠. 고마워요. 알아서 할게요. 걱정스러운 눈빛을 남기고 김 대리가 나간 뒤 저는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내가 함께 만든 회사에서 내가 숨어야 하는 신세.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김 대리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위에 놓인 발주서가 눈에 밟혔어요. 아까부터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이 지점의 하루 평균 손님 수 대비 양배추 발주량이 거의 2배였고 돼지고기는 절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메뉴 구성상 말이 안 되는 비율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당장 점장을 불러 확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주방 보조, 발주서에 대해 입을 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접시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고무장갑 위를 흘러내렸고 천장 너머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화려한 빛과 여기 아래의 탁한 물. 그 사이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 손이 설거지만 하던 손이 아니라는 것을요. 김 대리의 경고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하 주방으로 내려오는 계단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겹의 발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그 사이로 영어가 간간히 들려왔죠. 주방 문이 거침없이 열리더니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신우이 박영주였습니다. 저의 신우이이자 해온푸드 전략기획본부장, 해외 명문대 졸업장을 가진 시댁의 자랑이자 저의 천적. 그 뒤로 외국인 컨설턴트 3명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신우이는 주방을 둘러보더니 손가락 끝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훑쳤습니다. 물기를 비벼보고는 입꼬리를 올리며 돌아섰죠. 이게 본사지점 주방 상태야? 위생관리가 이 모양이니까 글로벌 인증은 꿈도 못 꾸는 거지. 제가 방금까지 닦아놓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접시를 잡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신우이 뒤에서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기념식에서 막 내려왔는지 넥타이가 살짝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축사를 끝내고 난 뒤에 상기된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저와 마주치는 순간 상기된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 앞치마에 묻은 기름때와 갈라진 손톱을 힐끗 본 남편은 입술을 일자로 다물더니 신우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창피한 거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 모습인 게요. 오빠, 해온푸드가 이제 길거리 떡볶이집이야? 신우이가 컨설턴트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만 목소리를 낮추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졸 주방 보조가 창업준에 모네 떠들고 다니면 투자자들이 웃어. 오늘도 외국 파트너들 데리고 왔는데 주방에서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이런 사람. 신우이는 저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걸레를 가리키듯이요. 외국인 컨설턴트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이쪽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 아래에서 몸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가 코를 막았어요. 언니, 솔직히 얘기할게. 언니처럼 고졸 학력으로는 이제 우리 회사의 글로벌 경영을 이해 못해. 레시피 하나 잘 만든 걸로 경영을 할 수 있었으면 시장 아줌마들이 다 사장이지. 이제는 분수를 알아야 할 때가 된 거 아닐까? 목구멍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삼켰어요. 지금 여기서 입을 열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신우이가 컨설턴트들을 데리고 나간 뒤 주방에는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메트로놈처럼 공간을 채웠죠. 정미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따뜻함도 없었어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래처에 통보하듯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우리 수준 차이, 이제는 메울 수가 없다. 회사 이미지도 있고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마. 집에서 좀 쉬어. 집에서 쉬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회사에서뿐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나가라는 뜻이었죠. 남편의 눈빛에서 사랑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경멸만이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제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 대표이사 명패를 올린 남자. 이제 그가 저를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처럼 폐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손끝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동생들의 졸업장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 자신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계단을 올라간 뒤 저는 텅 빈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구두굽이 아니라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제갈순복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시어머니께 저녁 밥상을 차려 올려두었어요. 기념식에서 입맛을 잃으셨을까봐 속이 편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그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며 쩌렁 소리를 냈고 된장찌개 국물이 타일 위로 퍼지며 밥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고아 출신 주제에 감히 이 집안에서 밥상까지 차리고 앉아 있어? 네가 해온푸드를 만들었다고? 웃기지도 않아. 주방에서 기어나온 것이 어디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래. 가슴팍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건 제 잘못이 아닌데 그 상처를 매번 이렇게 맨살 위에 긁어대는 이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바닥을 보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흩어진 밥알들 사이로 보이는 반찬 접시의 잔해. 시어머니가 걷어찬 그 밥상의 반찬 배치를 보니 이 집 냉장고 식재료가 지난주와 확연히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두었던 보관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냉장고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밥알을 주워 담으면서 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집안도 이 회사도 저 없이는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버리겠다고요. 아직은 참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 엎질러진 된장찌개처럼 한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걸 당신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시댁집 다용도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세탁기와 건조대 사이의 좁은 틈. 이불을 깔면 양쪽 벽에 어깨가 닿는 이 공간이 지금 제 방이었어요.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이나마 하나 쓸 수 있었죠. 하지만 해온푸드가 커지고 제 이름이 점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남편이 대표가 된 뒤에는 제 짐이 다용도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형광등 불빛 아래 앞치마 주머니에서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낮에 시어머니가 밟고 지나간 자국이 표지에 찍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문지르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퍼졌고 희미한 잉크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거래처 분석, 원자재 시세 변동표, 영문 계약서 검토 메모. 빼곡한 글씨 사이사이로 아버지 특유의 밑줄과 별표가 남아 있었죠. 그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은 한때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무역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거래를 텄고 어머니는 식품 원료 수입 쪽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어요. 넓은 거실에 원목 책상이 2개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 것, 하나는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앉아 장부를 정리하시는 모습이 제 유년 시절의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는 그 책상 사이를 뛰어다니던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옆에 앉아 숫자를 따라 적었고 어머니가 해외에서 온 서류를 펼치면 모르는 영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 영어는 뭐야? 그건 Terms and Conditions라고 해. 계약 조건이라는 뜻이야. 정미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지 보는 게 사업의 핵심이란다. 아버지는 제가 물을 때마다 눈높이를 맞춰 설명해 주셨어요. 영문 계약서의 구조, 조항 사이에 감춰진 함정, 인감 위치가 의미하는 것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배웠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에 동행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에는 간단한 영문 서신 정도는 혼자 읽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또 달랐습니다. 식품 원료를 다루셨던 어머니는 재료의 품질을 감별하는 법, 원가 구조를 읽는 법, 그리고 좋은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정미야, 사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란다. 계약서 뒤에 숨은 욕망을 봐라.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수척 귀퉁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 위로 눈물이 번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 평화는 제가 고3이 되던 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가을밤이었어요. 새벽에 울린 전화 한 통. 아버지와 어머니가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분은 이미 차가워진 뒤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16살 남동생, 14살 여동생, 12살 막내 남동생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장례가 끝나고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바로 무너졌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어요. 채권자들이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가구가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넓던 거실에 원목 책상 2개가 가장 먼저 실려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아이 넷을 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대학 합격증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합격증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접어서 반으로 찢었어요.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작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질 때 제 청춘도 함께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들아, 누나는 대학 안 가도 괜찮아. 너희는 반드시 최고로 키워줄게. 울먹이는 동생들을 하나씩 안아주면서 저는 장녀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교 대신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과 남은 돈을 긁어 모아 시장 골목에 작은 식당 하나를 얻었어요. 정민의 식당. 5평짜리 가게에서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를 하나하나 되살려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식자재 납품 단가를 협상했어요. 밤에는 동생들 숙제를 봐주다가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가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잠을 4시간 넘게 잔 날이 손에 꼽았어요. 상인들은 처음에 19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가 계산서를 들이밀며 마진 구조를 조목조목 짚어내자 표정이 달라졌죠. 아버지의 서재에서 익힌 것들이 시장 바닥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2년, 3년. 정민의 식당은 골목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프랜차이즈로 커져갔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그 무렵이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다 소스 냄새에 이끌려 들어왔다던 그 남자는 제 음식 솜씨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함께 키우자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믿었어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본사를 세우고 해온푸드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제가 레시피와 운영을 맡고 남편이 대외 업무를 맡는 구조였죠.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고 결국 지금의 이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저 운 좋게 맛있는 소스를 하나 만든 줄 압니다. 시댁 식구들은 더하죠. 고졸 출신이 어쩌다 장사 좀 한 것쯤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소스 한 방울에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과 어머니의 요리혼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장에서 얼어붙은 손을 호흡 불며 식자재를 나르던 19살 장녀의 눈물이 배어 있어요. 해온푸드의 500개 매장, 수천 명의 직원, 그 모든 것이 제 희생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걸 저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직접 알려줄 테니까. 수첩을 덮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용도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딸이 반드시 이 이름값을 해내겠습니다. 며칠 뒤 본사 지하지점 주방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침부터 본사 직원들이 오가며 시식 테이블을 세팅했고 주방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스통 수십 개가 배달되어 쌓여 있었어요. 신우이가 주도하는 시식회였습니다. 해외 유명 식품 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며 그 소스를 전 매장에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겸한 자리였죠. 간부들과 임원진이 시식 테이블 앞에 둘러앉았고 신우이는 화면에 띄운 발표 자료를 가리키며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영문 브랜드 로고와 해외 공장 사진이 번갈아 떴어요. 간부들 사이에서 감탄 섞인 웅성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주방 보조 역할로 소스를 소분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커다란 소스통에서 작은 시식 용기로 옮겨 담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시식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코끝에 닿은 냄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감칠맛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 발효에서 나오는 깊은 풍미가 아니었어요. 인공 조미료 특유의 날카롭고 자극적인 감칠맛. 제 혀와 코는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해온푸드 시그니처 소스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스는 그걸 흉내 내려 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근본이 전혀 달랐어요. 발효 대신 보존제로 때운 맛, 천연 재료 대신 화학 첨가물로 채운 향. 손가락 끝에 소스를 살짝 묻혀 혀에 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맛이 확 치고 올라왔지만 3초도 지나지 않아 텅 빈 뒷맛만 남았어요. 진짜 소스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소스는 입안에서 천천히 풍미가 퍼지면서 먹는 사람의 기분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맛이었거든요. 이건 소스가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풍미는 가짜고 보존제만 가득한 해온푸드의 뿌리를 썩게 만들 물건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소스통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빼곡히 적힌 영문 성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 아버지 곁에서 해외 수입 식품의 원료 목록을 함께 읽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성분표의 앞자리에 올라와 있어야 할 천연 원료 대신 변형 전분과 합성 착향료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맛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전형적인 저가 소스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조사 주소였어요. 영문으로 적힌 해외 도시명을 읽는 순간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자주 언급하던 바로 그 도시였어요. 물론 같은 도시에 식품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소스의 품질 수준과 신우이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합쳐놓고 보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엔 꺼림칙한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소스 하나로 해온푸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존 소스는 생산 단가가 높고 품질 편차가 커요. 글로벌 기업의 표준화된 소스로 교체하면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시식 테이블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시아버지 광철은 소스를 한 숟갈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 본부장 역시 명문대 출신이라 안목이 달라. 이런 글로벌 소스를 들여오다니. 시아버지의 칭찬에 신우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흐뭇한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표님, 제가 이번에 확보한 물량이면 전 매장 교체하고도 남아요. 기존 소스 생산 라인은 정리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신우이가 덧붙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소스 라인을 정리한다는 말은
제가 만든 레시피를 영원히 폐기한다는 뜻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지점 소스 교체가 결정되었고 대규모 투자 집행까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단 15분 만의 일이었어요. 500개 매장의 맛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도 안 되어 내려진 겁니다. 소스를 소분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해온푸드의 맛, 전국 500개 매장 점주들이 믿고 따르는 그 맛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겠다는 결정을 이렇게 가볍게 내리다니. 점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우이는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해온푸드의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가족들까지 속여서 회사를 통째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런 저질 소스를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자식 같은 해온푸드를 저런 가짜에 망치게 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들 누가 주방 보조의 입을 믿겠습니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시식 용기에 소스를 담으면서 저는 남은 소스통 하나를 몰래 주방 선반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성분표가 붙어 있는 그 소스통이 언젠가 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식 테이블에서는 간부들이 웃으며 소스를 맛보고 있었고 신우이는 승리자의 여유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저 화려한 테이블 위의 소스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저 자리에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알고 있었겠죠. 저 미소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조만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주방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저는 주방에 숨겨둔 소스통의 성분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 소스는 해온푸드를 망하게 할 물건이었고 신우이가 들여온 계약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남편과 신우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 광철은 안락의자에 시어머니 순복은 옆자리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느긋한 분위기가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소스통 뒷면에 성분표를 옮겨 적은 메모와 시식회 당일 신우이가 간부들에게 돌렸던 계약서 사본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계약서는 시식회 뒤처리를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주워둔 것이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고 신우이는 커피잔을 든 채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영주가 들여온 소스, 성분을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천연 발효 원료가 거의 없고 합성 첨가물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걸 전 매장에 넣으면 해온푸드의 맛 자체가 무너져요. 신우이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분표를 봤다고? 주방 보조가 언제부터 품질 관리를 해? 성분표만이 아니야. 저는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조항을 짚었어요. 영주야, 이 계약서 다시 봐. 여기 영문으로 적힌 이 조항, 이게 기술 독점권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 해온푸드의 소스 제조 기술을 상대 업체에 넘긴다는 뜻이야. 너 지금 회사 팔아먹으려는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찰나였습니다. 신우이는 곧바로 표정을 바로잡더니 비웃음을 흘렸죠.
언니가 영어를 읽어? 고졸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협력이라는 뜻이야. 글로벌 비즈니스 용어도 모르면서 함부로 해석하지 마. 아니야, 이건 분명히. 정미.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내 동생이 명문대 나와서 전문가들이랑 다 검토한 건데 너가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영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질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남편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을 때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신우이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에 걸린 얄팍한 미소가 형광등 아래에서 번들거렸죠. 됐어. 더 이상 듣기 싫다. 그때 시어머니 순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일칼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앞치마 주머니에서 살짝 비어져 나온 가죽 수첩에 꽂혔습니다. 그게 뭐야? 또 그 낡은 수첩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를 떠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와 제 주머니에서 수첩을 확 빼앗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가 더 빨랐어요. 어머님, 그건 제발.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던 주제에 감히 내 딸을 의심해? 시어머니는 수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타일 위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구두 뒤꿈치가 그 위를 짓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제 고막을 뚫었어요. 고아 출신이 분수도 모르고 이 집안에 기어들어와서 한 짓이 뭐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복덩이인 척하는 거지 출신은 이제 필요 없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발로 차이고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고 주방 보조로 밀려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일한 흔적을 짓밟는 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첩을 주워 올렸습니다. 표지가 갈라지고 안쪽 종이 몇 장이 찢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 위에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웃으시며 계약서를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 주방에서 레시피를 함께 적던 어머니. 그래요. 너희에게 저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였던 거죠.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도 되는 소모품. 하지만 이제 도구는 그만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사냥꾼이 되겠어요. 제 부모님을 모욕하고 제 노력을 짓밟고 제 이름까지 지우려 한 대가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갚아주겠습니다. 찢어진 수첩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을 향해 걸었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열리지 않을 거였어요. 시댁 현관문이 닫힌 그날 밤 저는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찢어진 가죽 수첩을 가슴에 안고 뒤척이는 동안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어요. 분노가 한계를 넘으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의 연락처를 수첩에서 하나하나 찾아보았어요. 대부분 오래전 번호였지만 몇 분은 여전히 같은 번호를 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동료였던 한 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알아보셨어요. 정미야, 너 서 사장 큰딸 정미지?
세상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연락이 끊겼는데 그분을 통해 업계 사정에 밝은 몇 분과 연결이 되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신우이가 들여온 해외 소스 업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어요. 그 회사? 들어본 적 없는데 주소만 해외지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의문이야. 그 무렵 신우이는 본사에서 착착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우이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빠, 부모님, 이제 해온푸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예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을 잠시 담보로 맡겨야 하는데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 그 달콤한 말에 시아버지가 먼저 펜을 들었고 남편도 뒤따랐다고 합니다. 영문으로 빼곡한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신우이가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신우이가 전문가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서류에는 투자 유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식 소유권을 해외에 있는 별도 법인으로 이전한다는 조항이 영문 속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별도 법인이 누구의 것인지는 나중에 제가 직접 밝혀내게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 당시까지는 아직 정확히는 몰랐지만 신우이가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가짜 소스를 밀어붙이고 제 경고를 묵살하고 저를 쫓아낸 것까지 모든 행동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온푸드를 통째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동지도 필요했어요. 저는 해온푸드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본사에서 30분쯤 떨어진 번화가 이면도로에 있는 해온푸드 가맹 1호점. 회장은 해온푸드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함께한 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매장을 돌며 소스 맛을 잡아주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을 열자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회장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왜 이래요? 며칠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세수도 제대로 못한 얼굴이었으니 놀랄 만했겠죠. 회장은 서둘러 가게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고 뒷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마주 앉았을 때 그 한마디가 저를 울릴 뻔했어요. 대표님이 본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 점주들 사이에서 다 퍼졌습니다. 다들 분통이 터져서 난리예요. 신메뉴 교육도 끊기고 소스 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불만이 빗발치는데 본사에서는 대답도 안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점주들은 여전히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주방 보조 취급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매일 불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가 진짜 해온푸드를 만든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를 감싸 쥔 두 손에 온기가 번지면서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 한구석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빼돌려온 소스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분표를 짚어가며 이 소스가 얼마나 조잡한 물건인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천연 원료 대신 합성 첨가물이 상위를 차지한 성분 구조, 발효 공정을 거치지 않아 뒷맛이 텅 비는 문제 장기간 섭취 시 이것이 해온푸드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릴지까지. 회장은 직접 맛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이걸 우리 매장에 넣으라고? 이건 해온푸드가 아니잖습니까? 손님들이 단번에 알아챌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신우이가 들여온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해온푸드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넘기는 조항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소스통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었어요. 대표님, 저희 점주들은 대표님 레시피 보고 인생 걸었습니다. 대표님이 앞장서 주시면 저희도 움직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본사의 번드르르한 회의실에서는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이 사람은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요. 해온푸드를 지탱하는 건 화려한 본사 건물도 명문대 졸업장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불 앞에 서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점주들의 신뢰. 그것이 해온푸드의 진짜 뿌리였고 신우이는 그 뿌리를 건드린 거였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전국 주요 점주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틀 안에 20명이 넘는 점주가 뜻을 같이 했고 자금을 모아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어떤 점주는 가게 운영 자금에서 떼어내겠다고 했고 어떤 분은 퇴직금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류하자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레시피가 없으면 우리 가게도 끝입니다. 이건 대표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전부의 싸움입니다. 거칠고 두꺼운 그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름과 불 앞에서 단련된 손이었어요. 본사 임원들의 매끈한 손과는 달랐지만 이 손이야말로 해온푸드를 매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찢어진 수첩 뒷장에 적었습니다. 경영권을 되찾으면 반드시 갚겠다고 제 전부를 걸고 약속했어요. 이제 사냥터는 마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증거를 완성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나서는 것뿐이었어요.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추운 줄 몰랐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점주들과의 만남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찜질방에서 나와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최소한 제 짐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남편의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눈에 후회의 기색이 남아있다면, 아주 작은 미련이라도 있다면. 시댁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아파트 단지 위를 빠르게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 4개가 대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것들이 보였습니다. 제 옷까지, 세면도구, 슬리퍼, 그리고 다용도실에 놓아두었던 제 이불까지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전부 제 물건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면서 대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거실에 모여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잘 왔다. 남편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짐은 다 싸놨어. 확인해봐. 빠진 거 있으면 말하고. 이게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흩날려 시멘트 바닥 위에 내려앉았어요. 이혼 합의서. 남편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고 제 이름 옆에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오점이었던 고졸 마누라. 이제 안녕이다.
솔직히 나도 너무 오래 참았어. 5점.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했고 이 회사의 첫 삽부터 함께 떴던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고작 5점이었어요. 상훈 씨,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잖아. 이렇게 끝낼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 같은 태도였어요. 정미야, 더 추해지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재산 분할은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상훈아, 괜히 길게 끌지 마라. 도장 받고 빨리 마무리해. 시아버지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미 끝난 일을 처리하듯 신문을 접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무관심이 직접적인 폭언보다 더 깊이 찔렸어요. 저는 이 집에서 분노의 대상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었을 뿐. 하지만 저를 진짜 무너뜨린 건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처음부터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고아 출신의 고졸 주제에 우리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기만 했지. 어머님, 저는 이 회사를 뭐? 네가 뭘 했다는 거야? 주방에서 솥뚜껑이나 들던 주제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희 부모도 그렇지. 자식 대학 하나 못 보내고 빚더미만 남긴 무능한 사람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이 모양이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했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웠어요. 제 학벌을 비웃는 건 참았습니다. 주방 보조로 밀려나는 것도,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는 것도, 밥상을 발로 차이는 것도 참았어요. 남편이 저를 5점이라고 부르는 것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었지만 부모님의 이름까지 밟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섰어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내가 고졸인 이유 알고 싶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 동생 셋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대학 합격증을 찍고 새벽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 같은 분들한테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 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던진 이 쓰레기 봉투 속에 당신들 미래도 같이 들어있어요. 잘 봐두세요. 신우이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쫓겨나면서 대사까지 준비해 온 거야?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박상훈, 당신은 오늘 대표이사 자리가 아니라 이 집 식구들 목숨줄을 놓친 거야. 그걸 곧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쓰레기 봉투 4개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었던 비는 삽시간에 장대비로 바뀌었어요. 옷이 순식간에 젖었고 쓰레기 봉투 위로 빗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봉투 사이로 비집고 나온 제 낡은 카디건이 빗물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한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찢어진 가죽 수첩이 손에 잡혔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빗물이 이마를 타고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앞이 흐려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 끝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쓰레기 봉투에서 물이 줄줄 새어 신발 안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만 봉투를 놓지 않았어요. 이 안에 든 것들은 비록 남들 눈에는 헌 옷가지에 불과하겠지만 제가 이 집에서 버틴 시간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비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어요. 빗소리가 귀를 때릴수록 머릿속이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죄송해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저들이 제 이름을 비웃고 학벌을 비웃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주방 보조로 밀려나도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도 밥상을 발로 차여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희생을 모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버지가 서재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 어머니가 주방에서 물려주신 것들, 그것이 전부 무능한 사기꾼의 유산이라고 비웃는 저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해온푸드를 저들의 손에서 되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제가 지키겠어요. 번개가 한 줄기 하늘을 갈랐습니다. 순간 골목 전체가 하얗게 빛났어요.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로 들어서며 저는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점주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 정미입니다. 시작합시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이내 굵직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날 밤 빗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주들이 모은 자금을 기반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고 신우이가 체결한 해외 계약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첫 미팅에서부터 난색을 표했어요. 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상대는 해외 법인까지 끼고 있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영주 씨 쪽에서 주식 이전을 먼저 완료하면 끝입니다. 시간. 그것이 가장 부족한 자원이었어요. 신우이가 남편과 시부모의 주식을 해외로 완전히 빼돌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우호 지분을 매집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해온푸드는 영영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옛 사업 동료 중 해외 법인 조회에 밝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우이의 해외 파트너 회사의 등기 정보를 추적해 주셨습니다. 밤낮 없이 해외에 연락을 넣고 서류를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다른 경로를 찾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새벽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 이름 뒤에 신우이와 연결되는 실마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저는 점주들과 함께 해온푸드 주식의 장내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매집 속도를 올려야 했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신우이 쪽에서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줄타기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젖은 옷을 말리면서 서류를 검토하고 핸드폰으로 점주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새벽이면 법률 대리인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폭언이 귓가에 울렸고 눈을 뜨면
아버지의 수첩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떤 밤에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수첩을 꺼내 표지의 구두 자국을 만지면 다시 이를 악물 수 있었습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저는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체력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밤 법률 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영주시 해외법인의 자금 흐름 추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호 지분 매집도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이사회 소집 요건을 충족합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열흘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찜질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인기척에 뒤척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찢어진 수첩을 꺼내 가슴에 대었습니다.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표지 위로 제 심장 소리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딸이 나갑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사회 소집 통보가 발송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점주협의회장과 함께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뒤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점주 10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온 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달려온 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리인을 보낸 분까지 이분들이 모은 자금과 지분이 오늘의 무기였어요. 본사 로비로 들어서기 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점주 한 분이 사비를 털어 마련해 주신 검은색 비즈니스 수트, 열흘 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빗속을 걷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옷차림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긴장되시죠? 아니요. 이상하게 차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가게 문을 닫고 운영 자금을 쪼개고 퇴직금까지 보태 여기까지 온 100여 명의 점주들이 제 뒤에 서 있었으니까요.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저도 그 직원을 알았습니다. 제가 총괄이 쌓이던 시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후배였죠. 그 직원이 입을 벌리려는 순간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조용히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은 입을 다물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회장은 본사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점주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품속에 찢어진 가죽 수첩을 넣어두었거든요. 구두 자국이 선명한 이 수첩이 제 부적이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사회장 앞 복도에서 안쪽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이제 해온푸드는 제 거예요. 오빠랑 부모님 주식, 이미 해외법인으로 이전 절차가 시작됐어. 오빠는 대표이사 자리만 유지하면 돼. 월급은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신우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쪽에서 전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서명한 건 투자 유치용 담보서류라며? 오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서명은 이미 했고
법적으로 유효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 회사 이대로 뒀으면 고졸 출신 주방 보조가 만든 소스 팔다가 망했을 거야.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영주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냐? 그 주식이 내 노후 자금인 거 알잖아. 아버지, 저를 믿으셨잖아요. 명문대 나온 딸이 아버지를 속이겠어요? 다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점주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가시죠, 대표님. 저는 이사회장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긴 테이블 한쪽에 전 남편과 시부모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시누이가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손에는 아직 펜이 들려 있었어요. 한 발만 더 늦었으면 최종 서명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시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언니, 오래간만이네, 영주야. 제 뒤로 점주들이 이사회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좁은 이사회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분도 있었고 해온푸드 모자를 쓴 분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가게를 열어 점심 장사까지 마치고 달려온 분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이분들 하나하나가 해온푸드의 진짜 뿌리였습니다. 시누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사람들은 뭐야? 여기 관계자 왜 출입 금지인데? 관계자 맞아.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해온푸드 가맹점주 협의회 소속이야. 해온푸드 주식의 우호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지. 이사회 소집 요건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참석한 거야. 시누이의 눈이 서류 뭉치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시누이가 체결한 해외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법률 대리인이 열흘에 걸쳐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박영주 본부장, 해외 명문대에서 사기치는 법만 배운 거야?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계약서 23쪽. 너가 쓴 조항이지. 저는 해당 페이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둔 영문 조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기 적혀 있어. 지적재산권 이전. 쉽게 말해줄게. 해온푸드의 소스 제조 기술,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전부 해외 법인에 공짜로 넘긴다는 뜻이야. 그리고 25쪽을 봐. 자산 몰수 조항이 숨어 있어. 계약 불이행 시 해온푸드의 부동산 자산까지 해외 법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해놨지. 이 본사 건물도 포함이야. 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경을 끼고 서류에 코를 박았지만 영문을 읽을 수 없어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제가 이 영문 조항을 읽어낼 수 있었던 건 학교에서 배운 영어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무역 서류 더미 속에서, 해외 바이어들의 미팅 자리에서 어깨 너머로 익힌 실무 영어였어요. 학교는 못 갔지만 현장이 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법인.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띄울 필요도 없었어요. 시누이의 얼굴을 보면 답이 나왔으니까. 등기부를 추적했어. 이 법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아? 박영주. 너야. 너의 명의로 된 유령회사에 가족들의 주식과 해온푸드의 핵심 기술을 몽땅 넘기려 했던 거지. 이사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영주야, 이게 사실이야? 시누이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가 들여온 그 소스,
해외 유명 기업 독점 계약이라고 했지? 저는 가방에서 소스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방에서 숨겨둔 바로 그 소스통이었어요. 이 소스 제조사 주소도 같은 유령 회사야. 무언가 얼마 안 되는 합성 소스를 글로벌 프리미엄 가격에 매입한 셈이지.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 역시 너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갔어. 자금 흐름 추적 결과가 여기 다 있어. 네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외 법인의 입출금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신우이가 소스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금액이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점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점주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우리가 인생 걸고 장사하는데 그 가짜 소스를 넣으라고 했단 말입니까? 우리 손님들한테 그걸 먹이라고? 또 다른 점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본사에서 소스 바꾸라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이 달라졌다고 불만인데 본사에서는 적응 기간이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신우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까지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언니가 영어를 잘못 읽은 거야.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협력이라니까. 영주야.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 서류들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경영 원칙대로 분석한 거야. 계약서 뒤에 숨은 욕망을 읽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고졸의 눈에도 보이는 이 허술한 사기를 너희는 욕심에 눈이 멀어 못 본 거지. 이사회장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신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영문을 읽을 줄 몰라 글자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신우이에게 다가갔어요. 영주야, 진짜 이게 다 사실이야? 내 주식을 네가 빼돌린 거야? 아버지 주식까지?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주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신우이가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뭘 해줬는데요? 오빠한테 회사 넘기고 고졸 며느리한테 레시피 맡기고 명문대까지 보내놓고 저한테는 뭘 줬어요? 본부장 직함 하나요? 이사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신우이의 저 말 속에 시댁 식구들 전체의 민낯이 보였습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깔보고 서로에게서 빼앗으려고만 했던 사람들. 경악하는 저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주방 보조라고 불렀던 입들이 이제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그 찬란한 학벌이 오늘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배운 것들이, 어머니의 주방에서 익힌 감각이, 새벽 시장에서 단련된 협상력이 명문대 졸업장 위에 우뚝 서는 이 순간, 신우이야, 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그 학벌이 오늘 네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었구나.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현 경영진에 대한 신임 투표와 박영주 전략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및 횡령 고발 건입니다. 점주협의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가맹점주 연합 우호 지분 과반을 초과합니다.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신우이가 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점주들이 벽처럼 서 있었어요. 인생을 걸고 가게를 지켜온 사람들의 눈빛이 신우이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이사회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신우이의 구두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투표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점주연합이 확보한 우호 지분이 과반을 넘긴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사회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불과 30분 전까지 신우이의 발표를 고개 끄덕이며 듣던 간부들이 이제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안색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현 대표이사 박상훈에 대한 해임안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목소리가 이사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쥔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제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3년간 누렸던 그 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이해 있어. 이건 부당해. 상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테이블을 내리쳤을 사람이 지금은 의자에 붙은 채 떼어지지 않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부당한 건 당신이 3년간 해온 거예요. 상훈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전 남편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편이라고 부를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을 주방 보조로 밀어내고 대표이사 의자에 앉아서 한 일이 뭐야? 경영 실적은 내가 짜놓은 시스템이 굴러간 거고 당신이 한 건 동생한테 노란한 것뿐이잖아. 상훈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겠지만 사실이었으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영주 전략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 고발건, 관련 증거 일체를 수사기관에 이첩합니다. 영주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니, 더 이상 신우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의 며느리도 올케도 아니었으니까요. 영주가 테이블을 짚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내 변호사한테. 절차는 완벽해. 저는 영주의 말을 잘랐어요. 소집 통보, 안건 사전 공지, 의결 정족수. 하나도 빠뜨린 거 없어. 네가 명문대에서 배운 법 지식이면 그 정도는 알 텐데. 영주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사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점주협의회장이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어요. 경찰이 영주에게 다가가자 영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오빠. 상훈을 바라보는 영주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상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주식을 빼돌린 동생을 도울 마음이 남아있을 리 없었죠. 영주가 이사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건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었어요. 고졸 올케가 자신을 꺾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영주가 사라진 뒤 이사회장에는 상훈과 광철, 순복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으니까요. 전 시아버지 광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미야, 정미야. 내가 잘못했다. 영주한테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주식을 돌려줘. 그게 내 노후 자금이야.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이 회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손, 영주가 가져온 소스를 맛보며 명문대 출신은 안목이 다르다고 추켜 세우던 손, 제가 올린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휙 던지던 손, 제가 계약서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때 고졸이 뭘 아냐며 묵살하던 그 손이 지금 제 손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거실에서 이혼을 강요당할 때 광철은 신문을 접으며 괜히 길게 끌지 말라고 했었죠.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치워야 할 걸림돌. 그때의 그 무관심이 지금 이 손의 떨림보다 더 아팠습니다. 명예회장님, 저는 광철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사람을 졸업장으로 보지 마셨어야죠. 당신이 버린 그 고졸 며느리가 당신 목숨줄이었는데. 광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평생 허리를 굽히지 않았을 이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참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옆에서 전 시어머니 순복도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정미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밥상을 차던 수첩을 밟던 다 내가 못되게 군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순복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바닥에서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이 사람이 불과 며칠 전 저를 고아 출신이라고 비웃고 부모님을 무능한 사기꾼이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수첩을 구두로 짓밟고 쓰레기 봉투에 제 짐을 담아 내던졌던 그 사람.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이 진심인지 주식을 잃은 공포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할 필요도 없었어요. 순간 제 다리에 매달린 순복의 손이 마치 그날 수첩을 밟던 구두와 겹쳐 보였어요. 몸이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복의 손이 허공을 잡았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순복 씨. 순복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복 씨라는 호칭이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에서 감정을 읽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상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이사회장에 울렸어요. 상훈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상훈 씨, 고개가 올라왔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눈에서 처음으로 후회 비슷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였겠죠. 당신이 준 이혼 서류, 내가 조금 고쳐서 접수했어.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은 내가 만든 거고 당신 기여분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야. 상훈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품에서 찢어진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구두 자국이 선명한 그 표지를 상훈의 눈앞에 들었어요. 내가 만든 레시피로 만든 회사야. 이 수첩 안에 들어있는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새벽 시장에서 시작한 장사로 잠 4시간 자면서 키운 회사야.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겠어? 상훈이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이 수첩을 꺼낼 때마다 귀찮다는 듯 외면하던 남자였어요. 이 수첩에 담긴 가치를 끝내 몰랐던 사람.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끝이었습니다. 이 남자와의 모든 것이. 저는 점주 협의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보안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더 이상 이 건물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광철과 순복이 보안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이사회장을 나갔습니다. 순복은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광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명예회장 취임식에서 가슴을 펴고 축사하던 그 사람의 등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상훈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대표이사 명패를 잠깐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 전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대문을 나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였고 비를 맞았고 갈 곳이 없었어요. 오늘 저들도 갈 곳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산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를 맞을 때 아무도 우산을 내밀어 주지 않았으니까. 이사회장에 저와 점주들만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이내 이사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점주들의 얼굴에 안도와 감격이 번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왔습니다. 대표님, 해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해낸 건 저 혼자가 아니에요. 가게 문 닫고 운영 자금 쪼개고 퇴직금까지 보태주신 분들이 해낸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가짜 소스를 넣고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가게를 지킨 건 대표님이에요. 한 점주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기름때와 화상 자국이 있는 거친 손이었습니다. 대표님, 저 7호점 김 사장입니다. 대표님 소스 레시피 덕분에 아이 셋 대학 보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점주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건넸어요. 대표님 소스로 장사가 됐다고, 대표님이 직접 매장에 와서 동선을 잡아준 덕에 매출이 올랐다고, 해온푸드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해온푸드의 진짜 가치였어요. 본사 빌딩이 아니라, 졸업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신뢰. 점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나간 뒤 저는 이사회장 창문 앞에 혼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해온푸드의 간판들이 켜져 있을 거예요. 500개의 간판, 500개의 주방, 500명의 점주가 매일 새벽불을 켜고 손님을 맞이하는 곳. 길거리로 나앉게 된 저들의 모습이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하 주방에서 흘린 눈물이 저들의 눈물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다용도실에서 잠을 청하며 삼킨 울음이 밥상을 차여도 내색하지 못한 그 세월이 수첩을 짓밟혀도 이를 악문 그 순간들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의미를 찾았어요. 이제 해온푸드는 가짜 소스가 아니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점주들이 인생을 걸고 지켜낸 이 간판을 저도 제 전부를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새벽마다 불 앞에 서는 500명의 것이고 그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것이고 그리고 이 수첩 안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것입니다. 가죽 수첩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해냈어요. 이제 해온푸드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언덕 위 부모님의 묘소 앞에 섰어요. 잔디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2가지를 올려놓았어요. 하나는 낡은 가죽 수첩. 구두 자국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훈장처럼 느껴지는 그 수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 출시한 해온푸드 소스였어요. 라벨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제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간 라벨이었어요. 창업주 서정미라는 글자가 작지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이제 제 이름 찾았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 첫 장에 아버지가 적어두셨잖아요. 서정미 거 손대지 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이 수첩에 담긴 모든 것이 제 거라는 뜻이었죠. 아버지의 경영 철학도 엄마의 레시피도 전부 제 거였어요. 그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잔디를 쓸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1년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주는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상우는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 한 푼 없이 빈손으로 나갔어요. 광철과 순복은 주식을 잃고 남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오피스 빌딩 앞에서 전단을 돌리고 있는 상훈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구겨진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도 저처럼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무언가를 배우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해온푸드는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소스를 걷어내고 원래의 레시피를 복원했어요. 점주들에게 빌린 자금은 약속대로 모두 갚았고 수익의 일부를 점주복지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회사가 다시 단단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뿌리가 살아있었으니 가지는 다시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본사 건물 한 층에 청년 경영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고졸이라서 형편이 어려워서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나눠주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서재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 어머니가 주방에서 물려주신 것들, 그리고 새벽 시장에서 제가 직접 부딪혀 배운 것들을요. 학벌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가 진짜 실력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카데미 개소식에서 했던 인사말이 떠올라 묘소 앞에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첫 기수 수료생 중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눈빛이 반짝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수료식에서 제게 말했어요. 대표님 이야기 듣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났어요. 그 한마디가 이 아카데미를 만들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누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 셋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대학을 마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된 아이들. 더 이상 아이라고 부를 수 없는 듬직한 어른들이었습니다. 맨 앞에서 뛰어오던 막내가 저를 와락 안았어요. 누나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활짝 웃었습니다. 동생들의 따뜻한 체온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길고 고단했던 모든 시간이 눈 녹듯 풀리는 것 같았어요. 길고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고졸이라서 배운 것이 더 많았고 고아라서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매서운 바람이 제 스승이었고 지하 주방의 뜨거운 스팀이 제 교실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주방 보조도 아닙니다. 오직 서정미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어요. 동생들과 나란히 서서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 언덕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전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민은 고졸이라서, 고아라서 무시당했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졸업장 한 장 없어도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쌓아온 실력을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세상이 학벌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걸어온 길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해온 그 시간들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